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해군 함정의 레이더, 그리고 레이더를 이제 떠받치게 되는 어떤 그 함정의 전력 생산, 자, 거기서 좀 가지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이게 이제 데모 사진인데, 이게 KDDX의 모델이거든요. 아마 이래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완성됐을 것 같아요. 초창기는 좀 이제 선형이 좀 혁신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들어갔죠, 다시. 자, 배수량 한 9,000톤.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합 마스터입니다. 통합 마스터인데, 어제도 충남함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호위함이죠. 거기서, 통합 마스터를 썼고 S밴드 레이더를 썼습니다. 그 자체도 상당히 앞서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S밴드 레이더가 A사입니다. 그게 기존 정조대왕 같이 건조된, 거의 같은 시기에 건조된 정조대왕의 폐사 방식의 S밴드 레이더, 이지스 시스템의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탐지기가 훨씬 더 길 것이다.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도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요. 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KDDX로 오면서는 같은 S밴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기가 같거나 좀 더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 배에 KDDX에 부여된 임무를 봤을 때는 충남함에 들어가는 S밴드 레이더보다는 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큰 특징은, 여기는 S밴드에 더불어서 X밴드 레이더까지 들어갔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듀얼 밴드가 됐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주말특급에서 시도하려 하다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S밴드만 달았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기존에 미국의 이제 주력 구축함들인 알레이버크급, 우리로 치자면 세종대왕급, 정도대왕급 같은 거죠, 거의. 그 배들은 S밴드만 달고 있어요. S밴드. 스파이 1D 레이더가 S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구축함에, 이들 다 방공함이잖아요. 항공모함 전단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간 단계 요격까지 이제 파생이 돼서 나온 거죠. 레이더가,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본적으로 방공함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의 레이더 기술을 봤을 때 미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함에 있어서 함대 방공에 있어서 S밴드 레이더면 충분하다. 거기다가 S밴드가 X밴드에 비해서는 훨씬 장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탄도탄 대응 능력도 좋다.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천궁 미사일 같은 경우는 중거리 대공 미사일이니까 거기는 X밴드를 써요. 그렇지만 SM으로 넘어오면 S밴드가 돼요. 멀리 봐야 되니까. 그리고 함정에도 충남급, 그리고 KDDX도 S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장거리도 보고 함대 방공도 충분하다. 그런데 왜 두 가지 밴드를 같이 섞었으면 여러 가지 간섭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통합 마스터를 구현하게 되면 거리가 가깝잖아요, 레이더들끼리.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여쭤보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극복하기 어렵다. 이게 기술적 장벽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구축함 컨셉에 있어서 듀얼 밴드를 시도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1, 2년 있으면 나올 거라고 봐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KDDX에는 S밴드 더하기, 미국 구축함들은, 천조국의 구축함들은 S밴드로만도 충분한데 우리는 왜 X밴드까지 왜 추가됐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는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데모사진에 나온 그림이고, 이게 사업기간이 20년에서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늦춰진 게 없다면은, 이게 설계는, 저는 기본 설계 끝났다고 봅니다. 제작만 들어가면 돼요. 예. 자, 그래서, 1, 2년 안에 지금 정조급이 2번 함, 3번 함도 건조가 시작됐거든요. 그게 마무리되면은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존의 미국의 무기 체계와 레이더를 쓴 정조급하고 그 뒤에서 생산될 그리고 기본 설계는 이미 기본 설계가 됐다는 것은 배가 설계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기본 설계하고 뭐 고급 설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기본 설계라는 것은 우리 국방기술에 있어 가지고 모든 컨셉이 다 확인됐고 설계가 거의 만족할 만한 설계가 나왔다. 이제 이대로 만들면 된다가 기본 설계입니다. 기본이나 다르가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일본 함도 아마 KTDX 같은 경우에 일본 함은 ES측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만들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급하고 정조급을 같이 건조를 했는데 일본함 레이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투체계에 있어서 충남급이 훨씬 진보됐단 말이에요. 덩치만 작을 따름이지. 그런데 동시에 KTDX는 또 기본 수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봤을 때 KTDX랑 정조급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완전히 다른 시대의 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재가 9,000톤이니까 지금 세종 정조보다 좀 작아요. 자, 그리고 통합 전기 추진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요. 엔진은 이게 전기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좀 명확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처럼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닌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 큰 배를 배터리로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다가 지금 대양 해구리인데 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 가가지고 전기 충전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아니죠. 자, 여기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MT30 우리 지금 호위함급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이에요. 약 5만 마력 정도 되는 거. 그거 2개. 충남급이나 대구급에는 1개 들어갑니다. 여기는 2개. 배가 크니까. 그리고 발전기용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MTU 디젤 엔진 3개. 요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엔진들이 전부 다 가스터빈이든 디젤 엔진이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기존 충남급이나 대구급은 이제 가스터빈 엔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스크류 있잖아요. 거기에 추진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 생산 안 해요. 추진용으로만 써요. 그렇지만 100% 통합 전기, 그래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15노트 정도까지는 디젤에서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해요. 그걸로서 모터를 돌려서 가요. 그렇지만 급가속이 필요하고 전투 기동을 하게 되면 특수한 경우겠죠. 그때는 가스터빈이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속성을 끌어내는데 대신 기름 소모가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KTD,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일종의. 그렇지만 KTDX 오게 되면은 가스터빈 엔진마저도 스크류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발전기로 쓰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전기를 생산해요. 그리고 그러면 스크류는 뭘로 돌리느냐? 모터로 돌려요. 전동기로. 모터죠. 그 모터가 엄청나게 큰 모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통합 전기 추진을 우리가 실행한 바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따 하면은 잠수함용 모터는 생산해 봤을 거예요. 잠수함 디젤 잠수함이지만 그 디젤 엔진 축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디젤은 발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축전지를 축전하죠. 그게 진짜 배터리예요. 거기는 진짜로. 그리고 전동기 모터를 돌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제법 큰 전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시속 30노트 최대 속력 시속 50km 이상으로 이 거대한 함정이 움직이게 만드는 전동기는 훨씬 더 용량이 커야 될 겁니다. 자, 그건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여러분? 이게 전기 추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기 추진이라는 게 향후의 무기 시스템에 더 적절하다.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무기 체계나 그리고 레일건 같은 거 화포용으로, 그리고 성능적으로 레이더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물론 전기 추진을 하게 되면 모터가 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기어를 물려서 축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음이 확 줄어요.
그래서 소리 스텔스성이 현저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축선상에 가스 터빈 엔진이 배치될 필요가 없거든요. 전기망 생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자 이게 그냥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풍력 발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게 천천히 돌아요. 근데 그 속력을 그대로 발전기로 돌리면은 발전 효율이 떨어져서 안 돼요. 발전기가 최적의 발전을 할 수 있는 RPM이 있거든요. 그 속도로 계속 꾸준히 돌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RPM은 느리지만 토크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변속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RPM을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그거는 가스 터빈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열병합 발전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최적의 RPM이 있어요. 토크하고. 그런데 이 배에서 전기 추진을 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자 발전기죠. 그런데 배의 상황이 천천히 항상 고요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풍력. 그래서 그게 딱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 터빈이 다르고 디젤이 다른데 또 전투 기동을 하는 와중에 그럼 전기를 뽑았을 수 있는 출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 터빈의 속도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소위 지금까지 전형적인 발전기가 필요한 적정한 RPM, 소위 RPM이라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그 회전수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즉,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압이나 주파수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변성을 다 담아내서 발전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발전소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 상황에서 계속 도는 엔진의 속도가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 왔다리 갔다리. 그렇지만 레이더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의 발전량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술적 장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통합 전기 추진으로 갈 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해군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연구단 쪽에서, 연구진 쪽에서 그런 통합 가변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게 군사용 이런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상업용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풍력 발전 같은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넓은 폭의 회전수를 감당하면서 전기를 잘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많은 것들은 양수겸장이에요. 네. 상업 쪽에서 발전된 부분은 그것을 확실히 활용해서 군에 쓰고 상업적으로 아직 시장이 형성 안 된 부분은 군용 쪽에서 먼저 대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예, 자, 이런 거 참고 밑바탕을 두고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건 이미 끝났어요. 개발이. 제가 봐서는 이 6,700억짜리거든요. KDDX용으로 필요한 통합 마스터. 자, 이걸 했기 때문에 충남급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주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LIG하고 한화가 경쟁을 해서 한화가 따갔습니다. 6,700억이에요. 이 모델이 그림 속에 보시는 게 2019년에 나온 거예요. 벌써 이제 6년이나 지난 거예요. 이게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밑에 큰 게 S밴드고, 저 위에 보면은 그다음 VHF, UHF 이런 게 있고, 여기 또 EOTS도 달려 있고, 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도 달려 있고, 그건 이제 다 있는 거니까. 특징적인 게 X밴드가 저 위에 있잖아요. X밴드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KF-21에 들어가는 X밴드 레이더를 개발한 데가 하나입니다. 거기도 LIG랑 경쟁해서 하나가 이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300km 정도 넘겠다 이런 추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탐지 거리가. 자, 저거는 KF-21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대요. 네 방향으로 다 있죠. 그러니까 360도를 상시 감시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S밴드인데 요거는 당연히 지상용으로 개발된 LSM 레이더를 바꿔서 좀 개조해서 들어간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S밴드 레이더의 면적이 A사죠 당연히. 자, 같은 A사면 이 면적에 따라서 탐지 거리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세종에 들어가는
스파이 1D 레이더 면적과 똑같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충남급보다는 살짝 크다고 봅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남급은 호위함이고 근해에서 쓸 것이고 이거는 대양에서 쓸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종과 면적이 같다. S밴드 레이더가. 그러면 기존 세종대왕에 들어가 있는 폐사 방식의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4배입니다. 4배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 대응 능력도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KDDX 한 척이 세종급 여러 척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충남함에 들어가는 같은 S밴드인데 제가 지금 쭉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계속 살펴보건데 충남함에 들어가는 S밴드는 KDDX용보다는 살짝 작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작은 게 어느 정도 작은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좋네요. 자, 여기 어제도 보여드렸던 건데 스파이 6 미국이 개발한 A사 레이더입니다. 스파이 1D를 대체하는 거예요.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가 뭐냐면은 이게 스파이 1D 레이더랑 면적이 같은 거예요. 예. 이게 2배 거리에서 RCS 2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목표를 탐지할 수 있다. 즉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4배의 탐지기가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KDDX가 이렇다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레고처럼 뺐다 끼웠다 하는 이제 구획을 넣어서 레이더의 성능을 이제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게 스파이 1D 레이더랑 같은 게 37개 박스가 들어간 거예요. 이 박스 안에는 자그마한 아기 레이더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44개의 아기 레이더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네. 자, 그리고 이걸 처음에 알레이버크급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알레이버크급의 전력이 부족해서 거기는 발전기의 전력이 부족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24개짜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남급에 들어가는 것은 24개짜리의 크기에 같다. 그것만 하더라도 24개만 하더라도 A사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폐사 방식의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약 2배에서 3배 정도 탐지거리가 깁니다. 면적이 같으면 4배 이상이고. 자, 그래서 이제 KDDX의 레이더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도 충남급은 그보다 약간 처진다. 그래서 주어진 목적에 맞는, 그게 후지라는 게 아니고 떨어진다가 아니고 호위함급, 그가 부여받은 임무에는 최강이다. 호위함급에 그렇게 강력한 레이더, 대탄도탄 추적과 요격이 가능한 호위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KDDX는 항공모함 따라서 대양을 다닐 거고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미국 차기 구축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보여드린 건데 아마 잘 보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주말트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붕 뜬 거예요. 타이곤 테로가 순양함, 그 은퇴해야 되는 아직 은퇴 못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칼빈슨 항모가 부산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2척의 호위함이 따라왔어요. 하나는 타이곤 테로가급 순양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입니다. 예. 알레이버크급 초기함들도 지금 다 은퇴할 나이가 지났어요. 타이곤 테로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주말트가 다 말아먹은 거죠. 자, 그것을 급하게 메꾸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DDGX예요. 그런데 주말트에서 새로운 기술을 너무 많이 시도하다가 다 망가졌잖아요. 미국이 오버한 거죠. F-35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기체에 3가지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잖아요. 공군, 해군, 해병대, 수직 이착륙까지. 그래서 배가 산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산으로 간 거거든요. 주말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그 보수적인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우리 KDDX랑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도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네. 자, 컨셉 모델이에요. 선형 자체가 뭐 주말트급이랑은 천지 차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단계적 성능 계량을 염두에 뒀는데 되게 무서워한다. 자신감이 없다. 이게 디자인에서 다 드러나요. 여기 보면은 전기 추진 이런 것 이야기도 살짝 있긴 있는데 여기 좀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100% 자신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주말트에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37개짜리 박스를 가진 스파이 6 레이더를 넣겠다. 그게 지금 제 추정 컨대는 KDDX에 들어가는
우리 국산 A사 레이더와 성능이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필요하다면은 57개 박스짜리도 넣겠다. 아까 좀 전에 그림에서 보이시죠? 면적이 더 커진다는 거죠. 훨씬 더 멀리 본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통합 마스터를 구현을 못했다 얘기는. 주말 테스트 못했고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KDDX 당장 생산에 들어갈 판인데 얘는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원래 2028년에 처음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 보여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줘야 될지 몰라요. 좀 있으면 느낌 오실 겁니다. 이게 한 척이 가격이 몇 조 원이에요. 우리 KDDX는 지금 1.2조, 1.3조 고안에 다 해결되거든요. 정적급도 그렇고. 근데 얘는 여러 배 비싸요. 네, 성능? 글쎄요. 예. 자, 그렇고 여기서는 X밴드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질문이. KDDX는 여기에다 X밴드까지 추가한 거예요. 그럼 KDDX가 뭐가 더 필요해서 뭘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X밴드를 추가했을까? 그 자체가 두 가지 밴드의 레이더가 아주 가까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많이 생긴다. 그게 큰 기술적 어려움이다. 예. 했는데 굳이 그걸 했다는 이유가 뭘까? 이겁니다. 왜? 그 컨셉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말트가 되게 시험적인 배였기 때문에 거기서 시도한 걸 우리는 다 현실화시키고 있어요. 전기 추진? KDDX에서 컨셉은 좋은데 쟤들 저걸 엉망으로 만들었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갔네. 전기 추진 괜찮네. 우리 한다. 듀얼 밴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괜찮네. 우리는 한다. 미국은 못한다. 주말도 포기하고 새로 만든 함정에도 못한다.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네, 예. 자,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 DDGX라는 게 뭐 크기는 우리 이제 뭐 정조대왕급이나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2028년에 첫 획득을 하겠다. 근데 아직 전체 도입 수량도 안 나왔고 더 이상 알레이버크급은 안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걸로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계산을 대충 뽑아 보니까 첫 10척 건조하는데 우리 KDDX는 6척 건조하는 거잖아요. 예산은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연구 개발비 포함해서 1조에서 1조 5천억이에요. 연구 개발비 다 포함해서. 예. 근데 여기는 3조 5천억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3배예요. 3배. 그것도 환율 1200원 계산한 거는데 지금 환율이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알레이버크급 가장 최신형 마지막에 만들었던 게 2조 4천억이에요. 우리 것보다 2배예요. 그들 DDGX 한 척 만들 거면은 우리나라에 맡겨주면 3척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더 빨리. 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법까지 바꿔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겁니다. 예. 자, 아시겠죠? 어느 정도 미국 해군이 지금 망가진 건지. 네. 자신감을 잃었어요. 자신감을. 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기란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배가 크기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레이더가 맞춤 레이더도 들어간다. 레이더 자체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A사 레이더가 전기를 많이 먹기는 하나 엄청나지는 않다. 그게 제 결론이고 그 결론을 도출하게 된 데이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대구급이고 오른쪽은 중랑급이에요. 배의 형식은 거의 비슷하고 크기만 살짝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40메가와트급 터빈 한 대 양쪽 똑같이 있어요. 이건 뭐냐? 그 롤스로이스의 MT309 엔진이에요. 가스터빈. 그다음 이태리 레오나르도의 1.7메가와트 전동기 모터가 2대 있어요. 왜 2대냐? 뒤에 추진축이 2개니까 그 추진축 각각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다음 디젤 발전기가 1700kW짜리 발전기가 대구급 같은 경우는 4대. 충남급에서는 요것만 딱 달라요. 2240kW짜리 발전기가 4대. 근데 대구급은 A사 레이더가 있지만 S밴드 선배열 레이더가 있어요. 선배열 레이더. 그래서 뺑뺑뺑 돌아요. 사면 고정형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나무 위키 같은데 보도된 자료를 보면은 250km 정도예요. 탐지 거리가. 자, 대구급은 훨씬 성능이 좋은 레이더가 사면 고정형으로 달렸어요. 전기 소모가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구급이나 충남급에서 저 가스터빈 엔진은 추진 동력으로만 쓰거든요. 전기는 전부 다 어디서 오느냐? 발전기에서 와요. 발전기에서. 그죠? 이 발전기 가지고 그리고 저 전동기 모터를 가지고 15노트까지는 저걸로 간다는 거거든요. 가스터빈 안 돌리고. 예. 자, 그러면 레이더가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늘어날 거니까 그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 반영은 어디에 될 수 있느냐? 가스터빈은 어차피 출력용으로만 쓰는 거니까 전기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아요. 디젤 발전기의 용량을 늘렸다. 얼마만큼 늘었느냐를 볼 수 있어요. 1700에서 2240으로 늘었어요. 발전기당 500kW가 늘은 거예요. 더 큰 발전기를 내대는 거예요. 같은 숫자로. 자, 여러분 500kW를 마력으로 따지자면 몇 마력 정도 되느냐면은 한 600에서 700마력 정도 돼요. 마력으로 따지면. 예. 이 지금 발전기 자체도 12기통 디젤 엔진이거든요. 하나당 6, 700마력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가 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개면은 600이라고 치고 6, 4, 24, 2400마력 정도? 네. 즉 대구급으로 치자면은 발전기를 탔을 때 단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부하가 더 걸린다. 그 부하가 더 늘어난 생산량의 대부분은 아마 강력해진 A사 레이더 사면 고정형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추후 업그레이드를 대비한 전기 안정 소모분도 확보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아마 제시를 제가 해보는 것 같아요. 사면 고정형 레이더로 오면서 이 정도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됐다. 전기로 치자면은 약 2.4메가와트 정도가 더 필요하다. 새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2.4메가와트 정도 전력을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 이런 정도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이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배를 봤을 때 거기에 전력 생산량을 보면은 대충 이제 느낌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좀 이따 다른 예제를 한 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볼까요? 자, 디젤 발전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충남급 같은 경우는 8.96메가와트가 나와요. 이제 저걸로 출력에도 쓰고 15노트 이하로 갈 때는 레이더가 항상 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레이더에도 쓰고 그 외에 함내에 전기 수요를 다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한 2메가와트 정도 늘었잖아요. 대구급 6.8, 충남급은 8.96이니까 저게 어디로 가는 거냐? 지금 다른 함내에 쓰는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난 부분은 없거든요. 저 2메가와트가 A사 사면 고정형을 쓰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전기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메가와트. 자, 그런데 지금 세종급의 전기 생산을 보면은 7.5메가와트밖에 생산을 못해요. 볼까요? 가스터빈 엔진은 이거 미국 알레이브크급 똑같거든요. GE의 가스터빈 엔진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은 롤스로이스급보다 작아요. 그 다음 전기를 발생시키는데도 AG9140이라는 가스터빈 엔진을 써요. 작은 거. 각각 2500kW 정도 돼요. 예, 충남급에서 새로 넣은 디젤 발전기가 2240kW였어요. 그거랑 비슷한 것을 가스터빈을 3대를 썼어요. 즉, 이 전기는 이 가스터빈 세대에서 2500kW 3개에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7.5메가와트예요. 총 전기 생산량이. 즉, 충남급보다 떨어져요. 전기 생산량이. 네. 그리고 대구급보다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기 생산량이 충남급이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세종급은 이걸 가지고 스파이 1D 레이더를 사면 고정형을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스파이 6 A사로 갔더니 이거 갖고는 부족했다. 그래서 디젤 발전기를 추가로 달아야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자, 그렇게만 보더라도 뭘 알 수 있느냐. 충남급에서 사면 고정형으로 다른 그 S밴드 레이더 면적은 스파이 1D 레이더보다 좀 작아요. 거기가 전기 출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대충 추정했던 2~3배 정도 탐지 거리가 넓을 것이다. 예, 여기는 A사라는 또 이점이 동시에 따라오니까 그런 게 한 번 더 확인을 그래도 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예. 자, 세종급은 저기에 또 기름을 많이 먹는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기도 가스터빈, 출력도 가스터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스터빈을 돌려야 돼요. 디젤에 비해서 연료 소모가 많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정조대왕급으로 오면서는 여기에 보면은 1.7메가와트짜리 발전기가 아니라 모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예, 2대가. 예, 저래 되면은 뭐냐면 대구급하고 충남급하고 같아요. 어느 정도 속력까지는 디젤 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로 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 정부에서는 그 디젤 엔진이 몇 개 들어간지는 안 나와 있어요. 예, 이래서 연료를 절감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하이브리드식으로 옮겨간 거예요. 자, 이런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뭐 결론은 이 전력 소모량을, 전력 생산량을 보더라도 훨씬 덩치가 작은 충남급이 2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도 채 안 돼요. 만재 배수량으로. 근데 전기 생산량은 더 많다. 그 전기 대부분 다 어디 쓰는데? 자,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기사를 한번 다시 볼게요. KDDX는 가스터빈 2대, 디젤 엔진 3개다.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 MT30 롤스로이스의 그거라고 보고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겠죠. 디젤도 충남급에 들어간 아까 2메가와트가 2000kW가 넘는 그거가 세대라고 저는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은 총 생산 전력이 80에서 90메가와트 정도가 나와요. 이건 전부 다 전기 추진이니까. 그죠? 예. 자, 상황에 따라서는 저게 대부분이 출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게 대부분이 다른 용도로서 전용이 가능한 거예요. 훨씬 왔다리 갔다리가 쉬운 거죠. 아까 세종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고 뭐 충남이나 저희 대구 같은 우리 호위양급도 가스터빈 에너지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가스터빈도 출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추진 동력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여기서는 그 비중이 훨씬 늘어났다. 즉 이 말은 전기는 무제한으로 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는 양이 단지 어떤 A사 레이더만을 위해서 이 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스터빈까지 발전기로 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소리 스텔스.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 배치의 효율성.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성. 그러면서 이게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은 25메가와트급 초대형, 초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이버 뉴스에 초대형 추진 모터를 장착한다. 이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앞에서 정조급으로 오면서 1.7메가와트급 요거는 충남급이나 대구급에 들어가는 추진 전동기 모터랑 같아요. 즉 레오나르도 거예요. 그걸로도 호위함이 15노트까지 달릴 수 있어요. 1.7메가와트 두 개 가지고 두 개 하나 합치면 3.5메가와트죠. 그걸로 15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가 25메가와트다? 7, 8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심으로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마 추진축을 한 개를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 큰 배를. 추진축을 두 개는 할 건데 25메가와트짜리 두 개다? 그럼 엄청난 파워다 이게.
예. 1.7메가와트 가지고 그 보타 2개 가지고 15노트를 내는 거잖아요. 디젤 발전기로만 가지고도 발전 용량 10메가와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데 발전 용량이 지금 총 80에서 90메가와트고 모터는 25메가와트나 돼요. 이건 엄청나다. 이걸 2개를 달면 도대체 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이거 하나 개발해 가지고 KTDX 6척에 넣고 말겠습니까? 아니죠. 2개씩 들어간다 그래도 12개 수요가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어디 쓰겠느냐 이걸. 바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쓴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버지니아 공개 원전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이 맞다면 30메가와트 추진 모터 씁니다. 한 개죠, 한 개 당연히 그 추진축이 한 개니까. 25메가와트예요 우리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잠수함의 규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KTDX를 쓰고, 핵 추진 잠수함에도 쓰고, 또 원자력 엔진, 차세대 원자력 기반의 상선에도 쓰고, 거기도 추진 모터가 필요할 거니까 이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초대형이란 말에 우리 어떤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듀얼 밴드의 장점이 뭐냐? X 밴드하고 S 밴드를 2개 섞어 쓰는데, 그래서 제가 구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추정한 거랑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듀얼 밴드를 쓴다. 예, 미국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도 없습니다. 모가미급 통화 마스터를 구현을 했지만 그건 X밴드만 쓰고 있어요. 이 듀얼 밴드를 쓰는 통합 마스터를 구현한 배가 과연 있기는 있나 이런 생각도 지금 살짝 들거든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거의 최첨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국이 만약 우리한테 자기들의 군함 수백 척 만드는 걸 우리한테 맡긴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우리한테 신세질 게 훨씬 많다고 봐요. 그달 디자인을 우리가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주저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그 더 저렴한 가격에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기도 우리 거 많이 사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랑스, 미국의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팔랑스 CIWS잖아요. 근접 방공 무기 체계 20mm짜리. 그거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는 그 초음속 대한 미사일 또는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의 대응 능력이 없어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서방권에 있는 모든 CIWS가 초음속 미사일에도 대응이 안 돼요. 마하 3 넘어가면 대응이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위험은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지금 LIG에서 하는 게 30mm죠. 대응 능력이 마하 4.5, 마하 5 이 정도 돼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군함을 우리가 건조해 준다면은 너 이거 한번 써볼래? 이게 훨씬 나은데 팔랑스보다 값도 아마 쌀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투체계 우리가 더 나은데 통합 마스터 한번 해보지. 이 디자인 그 값이면 통합 마스터는 훨씬 유리할 텐데. 그럼 우리 레이더 써야 돼요. 우리 전투체계 써야 돼요. 이렇게 갈 공산이 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수직 발사장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까지 우리가 써야 될지 몰라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는. 네. 볼까요? 자, 이걸 제가 정리해서 그냥 말로 말씀을 드릴게요. S밴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미국 알레이버크급에서 대함 방공용으로, 함대 방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LSM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일단 같은 출력으로 쐈을 때 장거리를 볼 수 있다. 훨씬 멀리까지 본다. 아마 KTDX에 들어가는 것은 가볍게 1000km 넘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탐지거리가 탄도탄 급의 사이즈에도, 예, 충남급도 엄청날 거예요 아마. 네. 멀리 간다. 그리고 날씨의 구애를 별로 안 받는다. 뭐 구름이 낀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파장이 짧으면, X밴드 파장이 훨씬 짧거든요. 파장이 짧으면 그래서 튄다. 그렇지만 파장이 긴 S밴드는 멀리 간다.
그런데 S밴드의 약점은 뭐냐? X밴드에 비해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목표물이 딱 접근해서 붙어온다든지 여러 개가 막 섞여서 온다 이러면 하나로 보일 수가 있다. 제가 제 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함대 방공에도 S밴드를 쓰는데 그게 무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거기서 X밴드는 뭐냐? 멀리는 못 본다. 지금 KF-21 X밴드가 들어갔으니까 3,400km 기껏 그 정도 쓸 거예요. 근데 하나는 1,000km가 넘고 하나는 3,400km가 돼요. 3,400km 밖에 안 돼요. 밖에 안 돼요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하니 두 개의 청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간 단계 요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로 오는 또는 우리 함대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수백 킬로 거리에서 요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수십 발이 갑자기 아주 작은 공간에 모여서 날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S밴드만으로도 충분히 듬성듬성 볼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왜 함대 방공용으로 쓰는 레이더니까. 예. 그렇지만 함대 방공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지금 러시아 같은 데서 쓰는 방법, 아마 중국도 그런 방법을 활용할 거라고 봐요. 상대의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면 동시 대응능이 엄청 중요하고 한꺼번에 자 예를 들어서 알레이프크급이 두 척이 붙어 있다. 항공모함 하나에. 근데 동시 대응 능력이 하나당 10발씩이다. 10개의 목표다. 그럼 20개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30발 쏘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 10발은 돌파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상징한 게 X밴드 레이더다. X밴드 레이더의 탐지글이 3,400km로 내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함대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숫자가 엄청 많을 수가 있다. 여러 개가 줄지어 올 수도 있고 나란히 올 수도 있고 또 기동을 급격하게 할 수도 있다. C스키밍 같은 거 있죠. 왜 레이더에 걸릴 때 되면 탁 날아오잖아요. 그리고 솟구쳐서 오기도 하고 경로를 변경해서 오기도 하죠. 자, 레이더라는 게 어느 정도는 알고리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다 보면 다음에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다가 쫓아다니는 겁니다. 미사일 숫자가 적을 때는 괜찮아요. 나한테 시간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가까이 와서 그러면 대부분의 대한 미사일들이 가까이 와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저리 가는 것 같이 하다가 이쪽으로 날라온다든지.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가 오고 그리고 대부분 스텔스 코팅을 다 하고 와요. 자, 그게 숫자가 많다. 그럴 때는 X밴드가 추가돼야 된다. 그게 예전과 70년대, 80년대 스파이 1D 레이더가 개발됐을 때랑 다른 환경이다. 그래서 그 레이더는 지금은 불충분하다. 그 용도로 특화된 X밴드가 추가돼야 된다. 예, 당연히 A사가 들어가야 된다. 왜? 대응능이 훨씬 늘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각각의 목표에 맞는 여러 청의 미사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로 치자면은 LCM 탄도탄용, 원래 중간 단계 요격용, 그다음 LCM 탄도탄용, 그다음 좀 더 가까이 접근하면 대항공기용. 대항공기용도 탄도탄 요격용이 부여될 것입니다. 짧은 거리에서. 그 다음 더 가까이 오면 해군도 지금 초음속 미사일 대응이 돼요. 그거 목표로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지금 오늘 언급된 미사일들은 다 그래요. 더 가까이 오면 CIWS다. 4개, 5개 층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동시 대응 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대응 능력에 맞춰서 레이더도 세분화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적화시켜서. 예, 그러면 KDX 한 척이 세종급 세척을 하는 역할을 다 해내고도 남는다. 단지 부족한 것이라면 싣고 다니는 미사일 숫자다. 그래서 수직 발사관 2를 개발한 것이다. 제한된 공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 대공 미사일을 넣기 위해서. 왜? KDX의 주 목적은 항공모함과 함대를 보호하는 거니까. 대공 무기 체계로부터. 상대방의 대한 미사일로부터. 예. 자,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은 하나가 고장이 나면 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이런 게 있는데 A사 레이더의 시대에 레이더 전체가 다운될 가능성은 없는 거겠지요. 예. 또 하나는 이제 S밴드랑 X밴드를 두 개 섞어서 보면은 날씨가 안 좋거나 막 이럴 때
목표의 특성을 훨씬 더 두 개의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뭐 참고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1년 말에 시제가 공개되고 그 다음부터 싹 사라져서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한국판 지르콘이죠. 길이가 8.7m, 직경이 70m 후반대예요. 무게 2.4톤. 그냥 부스터하고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르콘을 배에서 발사합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대양 해군, 대양 기동함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사정거리 지르콘 같은 경우는 1000km잖아요. 네. 이게 수직 발사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KVLS-1, MK41은 직경이 53cm밖에 안 돼요. 길이는 한 6m가 최대치예요. 거기 들어가기에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에 들어가겠구나. 한 발. 그래서 그 한국형 수직 발사관 2의 직경이 80cm에서 90cm 사이쯤 되겠구나. 길이는 9m 정도 되거든요. 이거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이것이 왜 21년 말에 나왔다가 들어갔느냐. 이건 정치적인 부분인데 그때 바이든이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가 중국을 상대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까지만 해도 비밀로 무기를 개발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헷갈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그때 램잭 기반의 함대함 미사일로 처음 공개했어요. 실제 발사해서 맞는 것까지. 왜 그랬을까? 다 극비의 무기인데 주변국에서 보면 다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그런 무기인데 왜 보여줬을까? 미국한테 우리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려고 수십억 달러 부어 넣었다가 실패했죠. 결국 포기했죠. 저는 왜 포기했을까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 사면 되는구나. 네, 그런 거죠. K9 한국에서 사면 되겠구나. M1 에이브람스 후속 전차 잘못되면은 한국 K3나 K2 사면 되겠구나. 지금 미국 구축함 잘못되면 그냥 우리 거 사는 게 낫다. 네, 이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정조대왕함인데 뒤에 이미 이제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들어가 있죠. 앞에 KVLS-1하고 비교를 하면은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히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LSM은 그냥 보통의 LSM은 4발씩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공간 효율적이다. 그리고 앞부분에 갑툭튀를 만들어 놨잖아요. 다. 그것은 KDDX도 그래요. 모형에 보면은 저 앞부분에 튀어 올라와 있어 2, 3m. 저기는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한국형 수직 발사관 2가 주력이라는 겁니다. 저기에는. 거기다가 격가지로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이 좀 들어간다. 그걸 디자인에 다 반영이 돼 있다. 정조급부터는. 네. 거기에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코어라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들어간다. 네. 그렇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취합한 자료입니다. 한국형 수직 발사관을 보면 8개 셀이 한 세트인데 세트의 길이가 7.7m밖에 안 돼요. 근데 7.7m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m 남짓 미사일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한국형 수직 발사관 2를 보세요. 선제 길이가 9.8m예요. 한 9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폭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경에 대한 것은 각 셀에 대한 한국형 수직 발사관 1 같은 경우는 53.3cm, 수직 발사관 2는 추측의 영역이 있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4개 단위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 여러 미사일을 특히 대공 미사일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동시 대응 능력에 감안하면 대공 미사일은 무조건 많아야 되거든요. 최적화, 주어진 공간에 가장 많은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숫자를 도출했을 것이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90cm 직경이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네.